자, 여러분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세계대전에 이어서 1차 세계대전이었죠. 그 뒤에 진행되는 교과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의 배경 그리고 전개 과정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나서의 그 이후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 교과서는 194쪽입니다. 194쪽 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어났던 러시아 혁명은요,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러시아에서 1차 세계대전 중간에 이런 혁명이 발생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서 자기는 전쟁에서 손 떼겠다 하고 이제 러시아가 나와 버렸죠. 자, 그런 러시아의 배경들을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194쪽이고요. 자, 보시면은 러시아는 같은 유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선진적으로 발전된 유럽 문명보다는 다소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죠. 경제적, 사회적으로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창 민주주의나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입헌군주제 이런 선진적인 정치 체제가 확산되고 있던 반면 여전히 러시아는 황제를 필두로 한 전제 정치, 즉 왕권 강화 정책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혁명이 첫 번째 진행이 되는데, 자, 다다음 줄에 보이면은 피해 일요일 사건입니다. 자, 1905년 어느 한 일요일에 이런 황제 정치에 그리고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 상황에 반대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시위를 처음에 벌였거든요. 그런데 왜 피해 일요일 사건이냐면은 이 시위, 평화적인 시위를 평화적으로 진압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경찰이나 군대가 발포를 통해서 유혈 사태를 통해서 이 시위를 진압했기 때문에 이러한 명칭이 들려지게 됩니다. 피해 일요일 사건,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첫 번째 그 혁명 비슷한 분위기였고요. 자, 그래도 이와 같은 사건에 놀란 황제는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 서유럽에서 한창 확산되고 있었던 의회 그리고 참정권 이런 내용들의 개혁을 약속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1차 세계대전 진행으로 인해서 이 개혁들은 모두 다 중단되게 됩니다. 한창 1914년부터 18년 1차 세계대전이 진행이 되고 있을 당시 지난 시간에 봤었죠. 총력전, 그러니까 모든 국가의 자원과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총력을 다해서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막대한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러시아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고 있던 1917년 노동자들이 이런 뭐 식량 배급 그리고 전쟁 중지, 전제 정치, 즉 황제 타도를 요구하는 파업과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 이제 노동자와 군인들이 합세를 해서 소비에트, 정치의 정당 이름이거든요.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민주통합당, 뭐 정의당 이런 정치 정당 단체인데, 소비에트라는 정당 단체를 조직을 해서 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요게 1917년의 2월 혁명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를 무너뜨렸으니까는 어쨌든 나름대로의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정치를 전개해 나가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은 전쟁, 즉 1차 세계대전을 이제 그만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새로 들어선 임시정부는요, 계속해서 전쟁을 지속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역사, 러시아 현대 역사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레닌이 등장을 합니다. 레닌이 이끄는 이 볼셰비키는요, 쉽게 말해서 소비에트라는 정당 내에서도 좀 과격한 사람들과 온건한 사람들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좀 이제 과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레닌을 중심으로 한 볼셰비키가 2월 혁명을 통해 나와 있던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 즉 소비에트 정권을 아예 새롭게 세웁니다. 요거를 10월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1905년 피해 일요일 사건과 그리고 2월 혁명, 10월 혁명 이렇게 전개되는 혁명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는 일찍이 1차 세계대전을 끝마치고 손을 털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런 러시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엄청난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는 소비에트나 볼셰비키는 다 그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정당 단체였어요. 밑에 나오죠. 러시아 혁명 지도자 레닌. 자,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러시아의 탄압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 사회주의 이론에 딱 맞춰서 이거를 이제 러시아 현실에 반영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나오죠. 모든 임시정부의 정책을 반대하고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라는 구호를 통해서 10월 혁명을 일으켜 러시아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성공시켜버립니다. 자, 그 뒤에 러시아 혁명 이후의 상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195쪽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레닌은요, 전쟁을 중단했어요. 독일과 이제 우리 전쟁하지 말자라는 전쟁 중단 조약을 맺고요. 공산당 독재 정치 체제를 진행을 하게 돼요. 딱 봐도 사회주의 개혁인데, 그러니까 토지, 산업, 모든 경제를 국유화, 그러니까 국가 걸로 하는 거죠. 국가 걸로 하는 사회주의 개혁을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난, 즉 경제 공황이 발생해지자 요건 아닌가 싶은 레닌이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사회주의 경제에다가 자본주의 요소, 우리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런 경제 체제죠.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도입한 신경제 정책, 일명 NEP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실시하면서 러시아의 삶과 이런 가계 경제 정책을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데 많이 성공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레닌의 사상, 이 러시아 중심의 사회주의 사상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코민테른이라는 사회주의 일종의 통신 조직을 만들어요. 그게 코민테른이라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레닌 하면은 여기는 신경제 정책과 함께 코민테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코민테른은 도대체 그럼 뭐 하는 기구냐? 195쪽 밑에 자료실을 한번 볼게요. 자, 1919년 레닌은요, 공산당 국제연합조직을 코민테른을 만들어서 제국주의, 즉 이런 뭐 자본주의나 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운동과 식민지 해방운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덕분인지 몰라도 이런 사회주의 사상이 중국을 넘어서 동남아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까지 전파를 하게 되죠. 네, 이게 코민테른의 큰 역할이 되었습니다. 자, 그 뒤에 레닌은요, 동유럽 주변 국가들을 많이 흡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 등장을 해요. 소련이 바로 여러분들 이거의 줄임말이거든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여기의 줄임말이 소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 1922년 처음으로 탄생을 합니다. 뭐 좀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러시아의 주변 동유럽 국가들까지 싹 흡수를 해서 엄청난 거대 세력을 유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소련.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런 사회주의의 중심의 소련과 자유주의 중심의 미국이 격돌하게 되는 냉전 체제까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건 뒤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그 냉전 체제에 휩쓸린 나머지 우리나라가 광복 이후에 남과 북으로 또 분단이 되는 사건을 겪게 되죠. 자, 이렇게 지금 사회주의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는 러시아 상황을 봤고요. 이후 레닌이 죽고 나서 다시 집권을 한 이 스탈린은요, 강력한 또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되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러시아가 이 스탈린 시기에 급격하게 공업화를 진행을 해서 성장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는 데 성공을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 반대 세력들을 측정하는 공산당 독재 체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이 지도 보시면요, 이 지도 보시면은 자, 러시아 혁명, 즉 소련의 영향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회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난 아니었죠. 유럽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 심지어 동남아,
이란까지, 몽골까지 이어지게 되는 엄청난 이 사회주의 거대 세력들을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요게 러시아, 즉 1차 세계대전 중간에 발생했던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에 진행된 러시아, 소련의 수립 과정이었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196쪽과 197쪽,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봤던 내용이라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갈 건데, 자, 196쪽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이 있네요.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민족 자결주의를 말씀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즉 파리 강화 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창한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는 모든 민족은 본인들의 의사결정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면서 그에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제강점기, 즉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우리나라는 바로 3.1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3.1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인 임시정부까지 수립이 된 장면까지 우리가 아마 이건 1학기 때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번 보고요. 이 거대한 3.1 운동 때문에 중국, 인도에 있던 민족운동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자, 이 3.1 운동에 영향을 받은 중국의 오사운동을 한번 볼게요. 오사운동. 3.1 운동이 벌어지고 난 한 달 뒤에 중국에서 이게 벌어지게 돼요. 중국도 같이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민족운동을 벌이거든요. 네, 갑자기 왜 또 일본이 여기서 등장을 하냐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쨌든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 형태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많은 이권을 챙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중국에 대한 권리를 일본이 건너받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요구를요, 중국 정부가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너네 뭐 하는 짓이냐 도대체. 그럼 우리가 지금 일본의 반식민지 상태로 들어가는 걸 중국 정부에 너는 환영을 하는 거냐? 나누면서 펼쳐진 운동이 바로 여기 있는 오사운동입니다. 오사운동. 그래서 나오죠. 중국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중국인들은 반일, 그리고 중국 내부에 있던 군대 세력들을 해치우자는 반군벌이라는 구호를 내세워서 오사운동을 펼쳐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도 이런 민족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펼쳐지니까는 이런 민중의 역량에 결집한 중국 관리들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처럼 이들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이나 단체들을 조직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다다음주 보시면은 국민당과 그리고 공산당, 딱 봐도 이제 그 라인이 나오는데, 공산당은 당연히 사회주의 세력이었고요. 여기 있는 국민당은 민주주의 세력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와 이런 자유주의, 민주주의 절대 함께 어울려야 어울릴 수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둘은요,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합쳐집니다. 이거를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이라고 해서 국공합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순원을 이은 이 장제스라는 사람은요, 중국의 전국에서 막 펼쳐지고 있던 이 군벌 세력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배신을 해요. 어떤 배신을 하냐면은 함께 손잡았던 이 공산당 세력을 몰아내요. 그래서 국민당 정부를 세우게 되지만은 이후에 공산당이 이렇게 피해가면서 점차 본인들의 세력을 키워서 나중에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대립이 이루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당을 몰아내고 중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의 오사운동이었고요. 지금 두 가지를 봤죠. 대한민국의 3.1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도의 민족운동을 볼 건데, 자, 밑에 이 현장에는 중국의 당시 천안문, 텐안먼이라고 하는 중국의 천안문에서 오사운동을 펼쳐지고 있던 모습이 나와 있고요. 197쪽 인도로 넘어갈게요. 인도는요, 당연하죠. 계속해서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영국을 상대로 많은 독립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쪽 오시면은 인도는요, 이런 식으로 영국에 대해서 영국 상품 불매, 세금 납세 거부라는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치는데, 그게 바로 간디가 주도하게 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간디는요. 그래서 시위를 하는데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무 무기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실제로 비폭력적으로 그리고 영국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펼쳐지게 됩니다. 자, 간디 뒤를 이어서 이 네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인도의 완전 독립을 요구하는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결과 영국은요 부분적으로 1935년에 인도의 독립을 인정하는데 여전히 뭐 이제 군사권이나 외교권은 영국이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독립을 인정한다는 거였죠. 네, 이게 인도의 민주운동이었고요. 뭐 추가적으로 이제 동남아나 기타 뭐 서아시아 쪽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은 또 뭐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진짜 막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자, 호찌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을 해서 독립운동을 이끌고요. 인도네시아는요 이 수카르노라는 사람과 그리고 이슬람 동맹이 맺혀서 네덜란드에게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펼치게 돼요. 반면에 태국은요 불행 중 다행인 게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지배를 받진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일찍이 좀 발달된 정치 체제를 가져가고요. 이후에 나라 이름을 타이,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으로 고쳐버리게 됩니다. 요 밑에 보시면은 간디 내용이 나오네요.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일으켰던 간디죠. 본명은 이렇게 길어요. 마하트마 간디. 흔히들 소금 행진이라고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소금이 갑자기 왜 등장을 하냐면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소금은 진짜 필수 불결한 존재죠. 나트륨은요. 나트륨과 물은 되게 중요한 존재인데, 이 영국 애들이 이 소금에다가 많은 세금을 부과한 나머지 이 항목에 대해서 저항하는 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영국산 소금 40kg당 1루피의 세금을 강제로 매겼대요. 그래서 본인들의 소금을 만들어 먹겠자. 그래서 영국 면직물 대신에 우리의 상품, 이런 즉 영국 상품 불매와 함께 국산품 애용,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19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오스만 제국, 즉 서아시아 지역인데, 자, 오스만 제국은요 1차 세계대전을 지나서 많은 영토를 이런 유럽 국가들한테 뺏기고 간섭을 많이 받게 돼요. 그 상황에서 이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사람이 이슬람 정권을 붕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 공화국을 최초로 세우게 됩니다. 터키 공화국. 우리가 알고 있는 터키가 이때, 즉 1923년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다양한 개혁을 해요. 뭐 정치와 종교, 즉 이슬람과 국가 운영이 함께 돼 있던 반면에 이거를 분리시킨 거죠. 종교 따로, 정치 따로. 그리고 문자도 개혁을 하고요. 뭐 여성에 대한 권리도 신장시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오스만 제국이 터키로 바뀌자 주변에 있던 뭐 이라크 왕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 지역이죠. 이런 국가들이 점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마지막 보시면은 이집트죠. 이집트는 그 수에즈 운하가 굉장히 중요한 살림살이였는데 영국은 이걸 포기를 못해요. 그래서 이 수에즈 운하를 관리하는 대신에 또 이집트의 이런 부분적인 독립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오늘 볼 내용이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뭐 독립하거나 신생 국가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부분적인 독립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오늘 봤던 내용 중에서는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이 좀 중요하고요. 뭐 그 뒤에 나오는 독립운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3.1운동, 중국의 오사운동, 그리고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가져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이제 전체주의 등장과 함께 2차 세계대전의 전개 과정은 여러분들이 등교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